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체법과 절차법입니다. 실체법과 절차법. 자, 실체법이라고 하면은 권리의무의 실체,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성질, 내용, 범위 등을 규율하는 법으로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돈 빌리면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 한쪽에 의무가 생기죠. 의무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 사법 영역에서는 의무랑 권리랑 1대1로 대응한다. 이것도 기본으로 깔아 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의무가 있으면 이쪽에 권리가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내가 뭐 합격자한테 1,000만 원 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럼 이건 증여계약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합격을 하는 조건으로 저한테 1,000만 원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저는 이제 1,000만 원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증여계약은 구두로 체결하면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해지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세요 꼭. 그래서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여기에도 또 중요한 얘기가 담겨 있는데, 증여계약은 구두로 하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런데 서면으로 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걸 취소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준다고 약속할 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되면 취소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준다고 막 허세를 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종이를 쓱 꺼내가지고 방금 좋은 말씀 좀 여기다가 좀 이제 이렇게 하셔야겠죠. 적으라 라고 하면. 실제로도 그래서 부동산 증여하겠다고 서면으로 해놓은 다음에 이제 딴 데다 팔아치워버렸다 라고 해서 그 고발해가지고 배임죄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우리 또 형사법 공부하면 나중에 또 저랑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법 봅시다. 권리 의무의 실제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 권리나 의무의 행사, 보전, 이행, 강제 등을 규율하는 법으로 민사소송법, 각종의 소송법이 그래요. 집행법도 있고요.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근데 행정법은 이제 실체 절차 그런 내용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법이 그래서 또 좀 어려운 거예요. 형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체 내용 다루고, 그리고 형소법에서 이제 그거 실현하는 절차 다루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경찰이나 그쪽 영역에서는 형사법이라 가지고 형법이 이만큼에다가 형소법이 이만큼 이렇게 붙여놨죠. 실제로 그거 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애초부터 형법과 형소법 내용이 한 5대1 정도 됐어요. 분량이. 형법이 5, 형소법이 1. 어려운 걸로 따지면, 물론 뭐 시험에 나오는 거는 형법에서 만약 이렇게 좀 줄이고 해가지고 실제 분량으로 뭐 시험 준비 분량으로 따지면 한 2대1 뭐 이제 이 정도 되는데, 근데 형사법으로 바뀌면서 형소법에서 앞부분 빼고, 그 다음에 수사, 그 다음에 공소제기 빼고, 공판 빼고, 그 중에서 증거만 딱 해서 수사랑 증거만 딱 형소에서 빼가지고 형법에다 갖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문제 수야 형법이 28문제, 형소법이 12문제이지만 그 공부 분량으로 따지면 형법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게 되면은 형법 집중적으로 좀 공부하시고, 형소법은 자꾸 반복하면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강행법과 임의법 봅시다. 강행법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절대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요 강행법규다라고 하면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눠져요. 효력 규정은 그 위반 시 사법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위반하면 무효. 그런데 단속 규정은 국가가 일정한 행위 단속할 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위반해도 사법상 효과에 영향 없다니까 유효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효력 규정으로는 민법 130조가 있어요. 103조. 민법 103조. 공부할 때는 이제 이 민법 같은 경우에 난 시험에 민법 안 들어온, 내 민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민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국민 기본법이기 때문에 형법에도 민법 공부해야 되고, 행정법에도 민법 공부해야 되고, 뭐 해도 민법은 어디든 다 들어갑니다. 물론 그 범위가 100%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게 있죠. 자, 그래서 뭐 민법 103조 위반에 반사회 질서적 법률행위다 그러면 그 무효가 됩니다. 근데 요 단속 규정은 요거 행정법에서 많이 나오는데, 각종의 행정법규는 대부분 단속 규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을 팔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떡볶이를 팔았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와가지고 이제 떡볶이 막 사 먹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떡볶이 줬으니까 돈 내야죠. 5,000원 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정색하면서 저한테 아저씨 저기 무허 가죠? 저 돈 못 내요. 이거 무효잖아요. 그리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둘 사이에 떡볶이 매매 계약은 유효해. 사법상 효과는 유효해. 그리고 제가 국가와의 관계에서 과태료 등의 단속을 당할 뿐이지 우리 둘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다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둘 사이에 뭐 성매매 계약이나 노예 계약 뭐 이제 이런 거 인신매매 계약 이제 이런 걸 맺었다. 그러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법학의 팁도 하나 말씀드리면은 각각 쪼개서 생각하는 거예요. 쪼개서 처음에는 이게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될 텐데 그걸 딱 쪼개서 좌뇌 우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가봅시다. 뿅 해서 이제 임의법입니다. 당사자 의사가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 규정으로 민상법 등 대부분의 사법이 해당합니다.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 방법 해가지고 강행법은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의법은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가 없으면 이제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이제 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분류한다 이런 게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민법에 보면은 요게 법정이자라는 게 있어요. 법정이자. 법에 정해놓은 이자율이다라는 말인데 이 법정이자가 이제 5%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5%.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당사자가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을 3%로 해도 되고 5%로 해도 되고 7%로 해도 되고 10%로 해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이건 정하기 나름이에요. 정하기 나름. 그러니까 임의적인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 법정이자 이거는 언제 적용되냐면 이게 없을 때. 당사자가 이자에 대해서는 딱히 말을 안 하고 그냥 계약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야 이자 얼마 줘야 되냐 막 문제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판사님이 일단 당사자 의사를 잘 따져보는 거예요. 이자율이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는가? 따져보니까 합의가 3%로 돼 있어. 그러면 3% 그거로 하는 거고 이 5%는 발동 안 돼요. 근데 당사자가 정한 바도 없고 근데 또 다툼이 됐다라고 하면 야 이때는 쓸 게 있지. 이때 비로소 민법의 법정이자 그 조항을 갖다 적용하는 거예요. 임의법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강행법은 뭐냐면은 아까처럼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적용되는 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자제한법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이자제한법. 그래서 지금은 이자제한법상 이게 최고 이자율이 아마 22%일 겁니다. 22%. 이거 중간에 바뀌지 않았으면 22%예요. 이게 예전에는 요게 없다가 엄청 높았다가 막 한때는 한참 66%였어요. 연이자. 근데 66%도 사실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자율이 66%일 때 그때 우리나라에 득세한 게 뭐냐면은 각종의 대부업체들이에요. 돈 빌려주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 싼와 하면서 이거 콩이랑 팥이랑 막 나와서 춤추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돈 안 갚으면 네 콩팥은 내 거 하면서 그 싼와 일로 떼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콩이랑 팥이랑. 이제 근데 여기서 당시 이게 다 일본 그 자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다 대부업체를 세운 건데 66%일 때만 해도 장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장사가. 그런데 이게 이자 제한법이 이거 22%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TV에서 이런 각종 대부업체들 광고 다 없어졌죠.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 뭐 여자한테만 빌려줘, 뭐 미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하여튼 많았어요. 이 산와도 이거 일본 말이에요. 이거. 그리고 여기 이런 데도 다 일본 그 자본이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것도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다 지금 이제 하나 딱 나왔잖아요. 요즘 맨날 나오는 거. 이거 오케이. 그거 이거 하나 나왔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이제 독점이 된 거죠. 얘네들은 이제 돈 안 된다고 다 나가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새로운 수익 모델 찾아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그거 나오잖아요. 뭐 어쩌라고 하면서 막
아우, 막, 좀 힘들어. 막 그런 거 막 보고 있으면은, 어쩌라고. 그래, 어쩔 수는 없지. 채널을 돌리지.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다. 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자 제한법이 지금 22%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보세요. 당사자가 25%의 이자를 약정한다. 그럼 그거는 효력이 없어요. 22%로 제한되는 거예요. 제한되는 거. 이거는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임의법과 강행법입니다. 여기 밑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번이랑 3번. 3번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지금 볼만하네요. 보셨죠? 가봅시다. 자, 이제 권리와 의무입니다. 또 공부해봐요. 자, 법률관계와 호의관계인데, 법률관계는 사람의 생활관계 중 법의 규율을 받는 관계고, 호의관계는 그 외의 생활관계를 말합니다. 돈 내고 버스를 탑승한다라고 하면은, 기사 아저씨랑 나랑 계약을 맺는 거예요. 물론 뭐 버스 회사랑 맺는 거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돈을 내고 그 대신 약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데까지 태워다 줘라. 이제 이게 기본 계약이 되는 거죠. 택시도 똑같고요. 근데 호의 관계는 어떤 거냐면은 법의 규율을 받는, 법적으로 구속받을 의사 없이 행해진 생활관계, 직장 동료 카풀해 주는 거, 이제 이런 거는 호의 관계다. 그러니까 법률이 원칙적으로 법의 규율을 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직장 동료 카풀 해주고 안전하게 태워주고 나서 이제 뭐 야, 돈 줘야지 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뭐 돈 줄 의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계약하고 탑승한 게 아니니까 이거 호의관계다 라고 맞받아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직장에서 왕따가 되겠죠. 하여튼 근데 이 호의관계가 법률관계로 바뀌는 수가 있어요. 만약에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앞차랑 나랑 쾅 박았는데 내 옆에 직장 동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법률과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둘이, 운전자 둘이 가해자예요. 그리고 여기가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그럼 난 돈 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호의로 태워줬는데 나는 나중에 죽일 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도 함부로 태워주면 안 돼요, 여러분. 함부로 태워주면 안 됩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가족들이나 이제 이렇게 서로 막 그런 거 안 할 관계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해야지. 물론 뭐 이제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연애를 위해서 카풀을 한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카풀을 한다. 뭐 여자분들도 만약에 남자를 태워준다라고 하면은 이 여자가 아니면 이 남자가 나중에 나한테 소송을 걸지 안 걸지 그거를 한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법률관계, 법률행위 봅시다. 제가 너무 또 슬픈 얘기를 했나요? 아무도 안 하는 연애 얘기를 저 혼자 해서 좀 뭐 약간 죄송한 느낌이 드네요. 화이팅입니다. 뭐 언젠가 되겠죠, 뭐. 언젠가 되겠지. 아니, 혼자 살아도 막 괜찮다. 요즘 뭐 혼자 뭐 그거 아니에요. 흠 아니에요. 혼자 뭐 여러분끼리 같이 살면 되겠네.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도 놀러 갈게요. 자, 이제 그만할게. 그만. 자, 법률행위입니다.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해서 권리 의무의 변동, 요거 암기해두세요. 권리 의무 변동하면 발생, 변경, 소멸 다 합치는 얘기입니다. 초래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매매한다. 여러분이 이제 저기 편의점에 가가지고 아저씨 담배 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자, 담배는 4,500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4,500원을 주고 이제 여기서 담배를 딱 받죠. 그러면은 담배 주세요. 4,500원입니다. 하면서 이제 묵시적으로 여기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러면은 각자 권리와 의무가 양쪽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쪽에도 권리 의무, 이쪽에도 권리 의무. 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돈 낼 의무가 있고 담배를 달라 할 권리가 있죠. 반대쪽에서 사장님은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담배를 줘야 될 의무 이런 게 발생하는 거죠. 근데 실제 거래에서는 그냥 거의 뭐 눈으로 이제 그냥 이거 뚝딱 하고 권리 의무 다 이행되고 끝나잖아요. 편의점 딱 가가지고 하면은 하면 딱 꺼내주면은 그쪽에서 카드 꺼내면 띡 찍고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행위는 그 외의 행위인데 요렇게 분류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법률행위도 하고 사실행위도 하면서 하루를 끝내게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뭐부터 하십니까? 일어나면 일단 제역학파 공동체 좋네요. 좋네요. 공동체 이름 그럴듯한 거 우리 하나 만듭시다. 만듭시다. 나중에 한 30년 지나도 써야 되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죠. 저는 씻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막 해요. 그러면은 요거 제가 샤워를 한다고 누가 권리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뭐 제가 누군가가 의무를 부담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런 걸 사실행위라 그래요. 이런 건 사실행위. 그리고 제가 이제 밥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탄다고 해봅시다. 자, 여러분 버스 카드 딱 찍어요. 그러면 그 순간 법률행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버스 운송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여러분이 의무를 이행하고 그쪽에서 이행해주는 의무를 누리면서 이제 뭐 노량진이든 어디든 이제 스카든 어디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골목을 걸어요. 골목 걸으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권리 의무 아무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또 사실행위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스터디 카페에 갔는데 뭐 오늘 결제를 한다. 그러면 이거 뻔히 법률행위 보이죠. 그리고 만약에 전에 한 달권을 끊어놓고 내가 이제 오늘 뭐 3일째 오는 날이다 라고 그것도 법률행위예요. 왜냐면은 나는 이미 한 달에 대한 의무를 이행했고 이제 한 달에 대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 그런 행위니까 그럼 상대방이 이행을 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 딱 갔는데 문이 닫혀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새끼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걔네들이 의무를 똑바로 이행 안 하니까. 근데 오늘 어제같이 막 이게 갔는데 누가 봐도 스터디 카페도 어제 당했구나, 침수됐구나, 이제 이런 걸 딱 느끼면은 아이씨 어쩔 수 없겠다. 그러면서 이제 터덜터덜 돌아가고 그나저나 여러분 어제 괜찮으셨나요? 저는 정말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차가 떠내려갈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차 저 산 위에다 세워놓고 이제 우산 쓰고 막 걸어오는데 근데 벽에서 이제 이렇게 벽 쌓아놓고 제가 옹벽이라고 해서 축대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벽 사이에서 폭포가 막 나오더라고. 쫙 나와. 앞뒤에 나와. 그래갖고 제가 그 우산 쓰고 그 장대비 오는데 그거 찍었잖아요. 그거 이렇게 찍으면서 야 이거 좋은 구경이다 했는데 누가 얘기해 주더래. 그거 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생각해보니까 아찔해. 그러다가 우동창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또 가지마. 오늘 같은 날은 일 빨리 끝내고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서 가만히 있어. 그리고 제가 어제 재밌는 거 봤어요. 어제 제가 그 우연찮게 그 배달 어플 열었거든요. 배달 시키려는 생각은 없었고 하여튼 뭘 보고 이제 배달 어플 무슨 실시간 뉴스 댓글에 오늘도 배달시키는 새끼 있을까 막 이제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욕한 게 아니고 원래 거기 써 있었어요.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갖고 배민을 딱 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족발집인데 족발이 2만 한 뭐 7,000원 이렇거든요. 27,000원. 배달비 얼마인지 아세요? 배달비 27,000원. 배달비 27,000원. 요렇게 딱 올려놨더라고. 그러니까 야 시킬 테면 시켜봐라. 너 시키면 작살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되게 웃기더라고. 하선님 시키신 거 아니에요? 족발 27,000원, 배달비 27,000원. 그래, 근데 사실 어제 상황 보면은 27,000 줘도 안 가. 안 가. 이거 안 가. 그냥 위트로 올려놓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놀라웠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자, 어쨌든 법률행위랑 사실행위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시겠죠? 이거 나중에 많이 씁니다. 수영해서. 되니 그게 수영해서 벌 받아요 주태님.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봅시다. 특정한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 이걸 권리라고 합니다. 권리의 본질이 뭐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뭐 의사설, 이익설, 절충설 이렇게 나눠지는데 권리 법력설 이렇게 다수설 요거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일정한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권리 주체에게 주어진 힘, 이게 권리다라는 거 쭉쭉 가봅시다. 자, 구별 개념에서 이제 권능입니다.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힘. 그래서 소유권에는 사용권과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좋을까 요거다. 자, 요거 제가 이제 샀습니다. 쿠팡에서 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사용 수익할 수 있죠. 안에 있는 탄산수를 꿀꺽꿀꺽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처분, 만약에 이제 이거를 판다. 밥 먹었지만 누가 만약에 사겠다라고 하면 팔면 되잖아. 아니면 새 거 팔아도 되고. 그러니까 제 거니까, 제가 소유권자니까 그 소유권 안에 있는 그런 권능을 제가 온전히 누린다. 이제 이런 개념이 돼요. 물족발. 자, 족발 진정하세요. 자, 그 다음에 권한. 자, 권한입니다. 이제 공법상, 사법상 법인, 기관이나 개인의 대리인이 법률상 계약 또는 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권한. 그래서 뭐 공무원의 권한 이런 것도 있고, 이사의 대표권, 대리인의 대리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아파트가 세 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채를 이제 팔 권한을 갑한테 주고, 두 번째 거는 을한테 판매 권한을 줬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두 번째 놈은 요 을은 두 번째 아파트만 대신 팔 권한이 있고, 첫 번째나 세 번째 아파트는 대신 팔 권한이 없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공무원의 권한, 뭐 예를 들어서 세무 공무원은 음주 단속을 할 권한이 없죠. 그런 거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국가의 음주 단속 권한은 이제 위임 해가지고 경찰관한테 준 거니까. 자, 그리고 권원입니다. 어떠한 법률적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자, 뭐 타인의 토지에 물건을 부속시키는 권한, 지상권, 임차권 이렇게 나왔는데, 임차권만 생각해 보세요. 남의 땅을, 남의 부동산을 내가 이제 빌려서 쓸 수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임차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서울의 고향은 뭐 부산인데 서울 와서 산다라고 하면 서울의 일정 뭐 공간을 이렇게 빌리잖아요. 뭐 2년 동안 이제 보증금 얼마에 월세 뭐 70만 원 이렇게 빌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게 내가 그 2년 동안은 그 공간을 정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원인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사적 이익입니다. 자, 법이 일정한 사실을 금지하거나 명하고 있는 결과 어떠한 사람들이 저절로 받게 되는 사살상 이익,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결과 어떤 사람이 저절로. 자, 법적인 권리가 부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이 그 이익의 향유를 방해하더라도 그것의 보호를 청구하지 못함. 뭐 요거 공중 목욕탕 영업 제한, 뭐 이제 요거는 행정법에서 본론에서 공부할 거고, 제가 좀 쉬운 사례 들어드릴게요. 쉬운 사례. 선풍기, 손선풍기 일단 제일 쉬운 사례 그거 들어드릴게요. 오늘같이 더운 날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노량진 막 가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손선풍기를 이렇게 켜요. 그러니까 시원해. 옆분 막 누리고 있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옆에서 이렇게 대가리 싹 들이밀면서 시원한데 뭐 이러고 있어. 근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이 새끼 뭐지? 하면서 선풍기 딱 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빨리 켜주시죠?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미친놈인가 하겠죠. 그게 바로 반사적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돈을 줘요. 야, 나 노량진까지 가는데 그거 얼마? 2만원 콜? 해가지고 거기서 콜 하면서 돈 딱 가져가요. 그럼 우리 계약 체결된 거예요. 그러면은 저한테 권리가 생기죠. 노량진까지는 이제 이 사람이 선풍기를 저한테 쐬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인간이 갑자기 대방에서 저 갈게요. 저 여기서 내려요. 막 하면서 수줍게 막 내려간다. 그러면 야, 너도 어디가 해가지고 노량진까지 가야지. 우리 약속했잖아. 이제 아니면은 제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판사님이 보고 이놈들은 뭔가, 또 이 명인들은 뭔가 하겠지만 이제 저는 권리가 엄연히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제가 반사적 이익의 사례는 되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가 같은 데는 도둑이 많이 들거든요. 도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도 아무래도 이런 빌라촌이나 단독주택 같은 데는 아직도 절도범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좀 이제 무섭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가셨지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예전에 살아계실 때를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전 대통령이 저기 신촌 저 학교 뒤에 그 연희동에 딱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전 대통령이 있으면은 주변에 경호를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경호 인력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동네 도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둑이 없겠죠. 도둑이 굳이 거기 가서 털 필요 없잖아요. 거기 부잣집들 많더라도 거기는 경찰도 많으니까 굳이 거기 안 가고 딴 데 간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제가 두한이 형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나는 안전하잖아. 경찰이 많으니까 안전하잖아. 그래서 좋단 말이야. 그리고 가끔 보면 막 연예인 보듯이 막 반짝반짝한 머리도 보고 막 그러니까 좋단 말이야. 막 근데 갑자기 두한이 형이 이사를 가.
이사가. 그럼 제가 가지마! 너 여기 살아! 아저씨 여기 살아요! 제발 가지마요! 라고 말할 권리가 있어요? 없죠. 없죠. 왜냐하면 두한이 형이 옆집에 살면서 제가 누렸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해요. 뭐 좀 더 따져보자면 그 두한이 형을 전직 대통령이니까 경호해 주는 거는 전직 대통령 그 경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법률이 보호하는 건 뭐냐? 그 법률이 보호하는 거는 전직 대통령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예요. 대통령. 그리고 뭐 부수적으로 대통령이 안전함으로써 이제 국민들도 좀 뭐 이제 반사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겠죠. 하지만 메인은 거길 보호해 주는 거죠. 거기 옆집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옆에 삶으로써 이제 그 뭔가 그 반짝반짝함을 이게 누리잖아요. 그 경찰이 많아서 그 안전함 이런 거 누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의 권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게 반사적 이익이에요. 만약에 뭐 국가에서 이 앞으로 이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경호를 해제한다라는 처분을 했다고 해봐요. 그럼 제가 그 해제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그럼 법원에서 받아줍니까? 저를 소송에 안 껴줘요. 왜? 너는 권리자가 아니니까.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권리자다. 만약에 제가 대통령 했어요. 대통령 한번 해먹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끝났는데 갑자기 정권 바뀌면서 그 정권을 안 해줘. 나를 안 해줘.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법에 근거해서 야 나 경호해줘 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 법은 전직 대통령인 나의 권익을 보호하니까. 아 그렇네요. 역시 반사적이네요. 반사적. 드립 좋아요. 반사적 이익. 반짝반짝 이익입니다. 자 어쨌든 반사적 이익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와 의무 봅시다. 권리와 의무. 공권과 사건 해가지고 이제 공법상 권리, 사건은 이제 주체가 개인인 거. 여기서는 이제 보세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권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사건은 그냥 사인 간의 권리를 말하는 거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권이니까 국가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단순하게. 그리고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국가에게 여기서 이제 국가는 지자체 합쳐갖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아니면 그냥 빼고 생각하셔도 돼요. 대한민국과 나의 관계 이렇게 보세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리 입법, 사법, 행정권이 있죠. 그리고 뭐 조직, 군정권, 경찰권, 형벌권 이런 거 국가가 다 뺏어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에게 명령 내릴 수 있는 권리 야 세금 내라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군대 와라 뭐 이제 술 먹고 운전하지 마라 이런 거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야 위반하면 들어와서 콩밥이다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개인은 국가에 대해서 자유권.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국가에 대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나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나의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해서 너는 감나라 변하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자유권이 대표적인 거죠. 뭐 수의권, 참정권, 뭐 우리가 투표하고 이제 그런 권리를 말하는 거죠. 행정개입 청구 이거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자 그리고 권리 내용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자 인격권입니다. 개인의 인격에서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권리 뭐 생명권, 신체 그리고 명예 이런 거는 여러분 각각의 몸뚱아리에 딱 붙어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일신전속적이라고 말해요. 일신전속적 일신 몸뚱아리에 전속한다. 전속계약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전속적 일신전속적 잠깐만 이거 갑자기 지우개가 켜져. 자 뿅 일신전속적 요런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권리 행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타인 침해 배제, 손해배상. 그 다음에 이제 신분권이란 게 또 있습니다. 가족법상의 일정한 신분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 친족권, 상속권, 뭐 친자관계로부터 나오는 권리 해서 친권, 내 자식을 내가 끼고 살고 이제 키우고 뭐 이제 이런 권리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거청구권. 동거청구권 막 이런 게 행사되면 진짜 슬프겠죠. 자, 후견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신문권 대체로 의무적 성격이 강하면 이제 양도할 수 없고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고 친권을 막 서로 거래한다. 뭐 누구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팝니다. 뭐 다마고치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야, 다마고치도 이거 완전히 옛날 거네. 요즘은 뭘 키우나요? 요즘은
그 다음에 사원권입니다. 자, 사단법인 사원의 자격에서 나오는 지위인데 요건 한번 읽어만 보세요. 그리고 재산권. 자,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권리죠. 그래서 자, 재산권, 헌법 23조 이런 거는 우리가 또 행정법 가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권리 의무 해서 또 이제 권리의 작용에 따라서 지배권. 권리 내용을 직접 지배, 실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 실현하는 데 있어서 권리자 외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과 같은 물권이 대표적인 것이고, 저작권, 특허권, 무체재산권도 이에 속한다. 저작권 같은 거. 그리고 뭐 친권, 후견권. 자, 여기서는 이제 지배권이다라고 하면은 이 대표적으로 소유권 생각하시면 편해요. 소유권은 물건을 내가 소유하고 그 사용권한 수익권을 내가 전부 다 누리는 거거든요. 교환가치, 사용가치를 내가 다 누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뭐 저당권 같은 거는, 저당권 같은 물건은 제가 조금 이따 가가지고 또 놓고 비교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지배권은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자에게 침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뭐 물권적 청구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누가 제 땅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야 나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누가 내 땅에, 제가 뭐 시골에 뭐 땅이 이만큼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가보니까 웬 아저씨가 거기다가 운막을 짓고 한참 살고 있어.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수소문 해보니까 저 인간이 한 6개월 동안 지금 저기서 개기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제 땅에 임료 상당액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가 6개월 딱 때리고 이제 그래서 금액 딱 정하고 이제 이 사람이 언제부터 살았고 중간에 언제도 살았고 끝에 언제까지 살았다라는 거 이거 증거 딱 해서 판사님한테 갖다 드릴 거 증거 딱 해가지고 소송을 빡 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너 무단점유에 대해서 손해배상 얼마 줘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침해 제거 나가라 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직접 하면 안 되죠. 타력구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타력구제 안 되는 게 아니라 자력구제가 안 되지. 자력구제 안 되고 타력구제 법원에 청구하면은 이제 법원에서 집행관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그걸 다 철거해주고 이제 합니다. 나가! 이렇게 양쪽에서 팔 끼고 이제 이렇게 둥가둥가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 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구권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부재기를 청구하는 권리인데, 청구권, 뭐, 채권, 핵심 내용이긴 하지만, 채권이고 청구권은 아니다. 여기서 제가 요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임차권. 네, 여기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 의미가 있으니까. 자, 임차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여기, 지상권, 보세요. 지상권하고 임차권 이걸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거 둘 다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 요 측면에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부동산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측면에서 지상권은 부동산의 일정 공간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거는 물권이에요. 물권. 근데 임차권도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쓸 수 있는데 요거는 채권이에요. 채권. 이게 물권은 물건의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채권은 그 사람한테 뭘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 요 갑한테 갑이 가지고 있는 요 건물에 이제 여기 갑이라고 해보죠.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이제 제가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권을 설정했다. 1년 동안 임차한다라고 하고 돈 다 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이 부동산을 딴 데 팔아치웠다.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 을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저는 을한테 나 계약대로 1년 남은 거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청구를 못해요. 왜냐면 이거는 임차권은 채권이고 채권은 사람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한테 이 건물을 나 쓰게 해줘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거를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을이 그 건물을 소유하게 된 순간부터는 이제 갑의 이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엎어진 거고 저는 갑한테 너가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을한테는 이 임차권을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이제 을이 와서 그만 나가라 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물론 사실상으로는 좀 더 개기다가 이사비 받고 나가야 되는 거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개겨야 돼. 뭐든 개겨야 돼. 근데 만약에 제가 갑이랑 지상권이라는 물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저는 사람이 아니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지상권은 이렇게 부동산에다가 직접 숟가락을 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설사 을한테 넘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저의 지상권의 부담을 안고 을한테 부동산이 넘어가요. 그러면 저는 을한테도 나 지상권 남아있으니까 이것까지 내가 쓸 거야 라고 할 수 있고, 을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요걸 생각해 보세요. 사람한테 숟가락을 꼽는가, 물건에 숟가락을 꼽는가. 물건은 바로 그거예요. 물건. 그래서 이 물건 소유자가 누가 됐든지 어쨌든 나는 이 물건에 대해서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은 만약에 집을 빌린다라고 하면 임차권, 보통 임차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집주인이 집 팔고 도망치거나 아니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딴 사람이 낙찰받는다라고 하면 보호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임차권을 이제 채권 수준에서 이거를 등기하면 물권 수준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집주인이 잘 안 해줘. 집주인 잘 안 해줘. 등기부에 뭐 쓰는 거 싫어요. 뭐 돈 든다 그래서 이래저래 핑계를 댑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어느 임차를 들어가는데 거기 집 가액이랑 그리고 거기 저당권 같은 게 좀 많이 잡혀 있어서 내 보증금을 좀 떼일 위험이 있겠다라고 하면 일단 안 들어가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으면은 등기라도 해야 돼요. 등기라도. 그래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성권으로 가보면요. 형성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행위에 의해서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랑 상대방이랑 의사가 합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권리 의무가 생겨요. 제가 만약에 뭐 어디 가갖고 물건 핸드폰 그거 저한테 50만 원에 파세요 그랬는데 저쪽에서 싫어? 그러면은 제가 야 50만 원 여기 있으니까 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성권은 뭐냐면은 일방의 의사표시만 딱 하면 권리가 생겨요. 일방의 의사표시만 딱 하면. 대표적으로 뭐 취소권 같은 거. 야 취소한다. 그럼 법률관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그 취소권이 무한정 인정되지는 않는 거. 그거는 이제 그 뒤에 딴의 문제인데, 취소권 같은 게 이제 그렇습니다. 일방이 야 취소 그러면 팡 하고 깨지는 뭐 그런 것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항변권. 권리 행사를 당한 자가 그를 저지하는 권리 해서 동시이행 항변권.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에서 항상 동시이행 항변권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저쪽에서 돈을 먼저 달래요. 그러면 물건이랑 동시에 주겠다. 물건 주면 내가 줄게. 이것까지는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택배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시이행을 하려면은 뭘 해야 돼요? 직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직거래를. 요 중고 거래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중고 거래 하면 동시이행이 되는데, 그게 아니다. 택배 거래 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약간 관습같이 돈 먼저 입금하고 택배 보내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돈 먼저 입금하고 뭐가 와요? 벽돌이 오지.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와서 벽돌이 만약에 그 현장에서 이렇게 주고받는다고 해봐요. 딱 받았는데 벽돌이야. 그럼 내가 손을 안 놓지. 꽉 잡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벽돌 가져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덜 당할 수 있어요. 덜 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대외적 효력 해가지고 절대권과 상대권 나오는데, 권리까지만 하고 우리 또 쉽시다. 자, 절대권에서 이제 특정의 법이 직접 지배하는 권리, 사람을 객체로 하는 경우와 재화를 객체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권리자 자신을 객체로, 인격권, 다른 사람을 객체로.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물건을 객체로 하는 건 이제 물권. 그래서 용익 물권은 물건 사용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아까 말씀드렸죠? 뭐 토지, 그거 사용하는 권리, 뭐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게 있고요. 담보권. 대표적인 게 이제 저당권이에요.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0억을 5억을 빌려줘요.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담보 줘.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다가 제가 5억짜리 저당권을 딱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동산 사용 수익하는 건 문제 없어. 그런데 만약에 그 변제기까지 변제를 못 받는다. 그러면은 제가 요 5억 원 채권 말고 별도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꼽아놨잖아요.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이렇게 채권이 5억짜리 있고 5억 원짜리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럼 요 저당권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동산을 경매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럼 법원에서 경매해가지고 10억으로 바꿔가지고 저한테 5억 배당해주고 나머지는 뭐 알아서 하겠죠. 뭐 이렇게 주고주고주고 이렇게 저당권은 그렇게 담보를 딱 잡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점유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무채무를 재산으로 하는 객체로 하는 것 이런 게 있고 상대권 채권 여기 보세요. 목적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숟가락 꼽는 거예요.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 급부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임차권과 지상권 요걸 비교해 가지고 딱 이해를 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밖에 이거는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또 우리 휴식을 한번 쉬어 보도록 합시다. 이거 읽어보고 쉬세요, 여러분은.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